안녕하세요. 4강. 이번에는 고려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많았다면 많았고, 적었다면 적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3강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고려, 조선 이렇게 남은 2강의 양이 어쩌면 지금까지 3강에 맞먹거나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레 겁먹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만큼 집중을 해주시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많은 만큼 저도 최대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 강조를 많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고려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 계속 그 시대 보라고 했죠. 오늘도 보셨나요? 예. 선사시대 다음에 삼국시대 다음에 남북국 시대였죠. 남북국 시대에서 남국은 통일신라, 북국은 발해. 남북국 시대 다음이 오늘 하는 고려시대, 고려예요. 근데 이 남북국 시대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떠냐. 자, 그 통일신라 할 때 제가 잠깐 언급하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중대, 하대 한 다음에 후삼국 시대인데, 이때 후삼국 시대 때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통일신라가 있었어요. 이 후고구려는 궁예, 후백제는 견훤이죠. 이 통일신라 파트에 후삼국 시대 보면 있습니다. 이 궁예랑 견훤이 이 후고구려랑 후백제를 각각 세워서 이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다시 이 분열된 이 통일신라를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움으로써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통일신라랑 이제 다른 이 두 세력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세력들이 새로운 이제 왕을 추대를 합니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왕건이에요. 왕건. 이 왕건이요, 이 분열된 통일신라 안에서 그래도 좀 다른 세력들의 지지를 좀 얻었나 봐요. 이 둘을 제외하고는. 이 궁예랑 견훤이 초반에는 왕건에 그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강했어요. 특히 궁예는 그 철원에서 세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미륵이다, 부처다, 이러면서. 근데 몰락을 합니다. 몰락을 하고, 견훤도 역시 왕건이랑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에는 왕건에게 패배를 하고,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을 하게 돼요. 이 고려라는 국호는 말씀드렸죠, 이전에.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에서 좀 따온 거라고. 자,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분열된 통일신라에서 왕건이라는 사람이 이 분열된 신라를 이제 새롭게 고려라는 나라로 탈바꿈 시켰다. 이제 건국을 했다더라, 고려라는 나라를. 자, 이제 고려 정치를 볼게요. 정치를 보면은 제가 고려를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그 도식이 있어요. 도식, 그림. 이게 진짜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구분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그 당시 지배 세력이 과연 누구였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초기에, 고려 초기에는 호족이에요. 호족. 그 다음에는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 이 문벌은 이제 가문의 떼거리, 재벌할 때 벌자랑 같은 벌로 알고 있어요. 문벌, 그 가문,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죠. 으쌰으쌰. 다음에 무신정권. 그 다음이 권문세족. 그리고 그 다음은 신진사대부입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쭉 가면 끝납니다. 자, 태조 왕건. 이
태조 왕건이 그 처음에 고려를 막 건국을 했을 때에는 이 호족들이 지방의 주요 중심 세력이었어요. 이 호족이 사실은 고려 때 탄생한 게 아니라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때 아이고, 통일신라 있었으면 이렇게 막 그 지방에 그 지방에 호족 세력들이 있으면 이 호족 세력들의 막 지방 자제들을 그 불러들이고 이런 상수리 제도 같은 것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자, 이 태조 왕건이 이 지방에 이 건국을 했을 때에도 이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잔재해 있었어요. 이 호족 다행히도 이 당시에 고려의 수도가 이제 개성이었는데, 여기 서울 위 평양 위치죠. 지금 저 개성궁 옛날에 있었던데 그랬는데 워낙 모든 이제 제가 막 고구려나 백제 신라 설명할 때도 그랬듯이 모든 국가들이 의례에 그러하듯 보통 그러듯이 처음 나라를 세우면 좀 불안정하니까 나라를 좀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호족들이 지방에서 자기 막 힘을 막 떨칠랑 말랑 하고 있는 거죠. 움찔움찔 하고 있는 거예요. 태조 왕건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이 호족들의 어떤 세력을 좀 누르는, 이제 좀 분산시키는, 그게 급선무였던 거죠. 이 태조 왕건이 그래서 이 책 내용에도 보시면 이 호족 통합이라는 정책을 펴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호족들 있잖아요. 그 호족에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딸들이랑 다 결혼을 해요. 왕건이 혼자 결혼을 합니다. 막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못 하겠죠. 이제 사위니까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그렇게 통합을 한 거죠. 그리고 호족을 견제한다고.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아무 막 사람이랑 막 다 결혼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방금 말씀드렸던 통일신라 때 했던 상수리 제도처럼 기인 제도라는 걸 또 펴니다. 상수리 제도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호족의 자제들을 중앙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관리로서 일하라고. 인질로 삼는 거죠. 헛된 짓 못하게 지방에서. 네. 그런 제도를 펴요. 그래서 태조 왕건의 정책을 보자면 호족을 통합하고 호족을 견제했다. 이거는 혼인이고요. 견제는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그 상수리 제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에 있는 자제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호족을 통합하고 호족을 견제하는 양자 정책을 폈다더라 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시면 돼요. 막 너무 막 억지로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초반에 그냥 좀 권력들이 분산이 돼 있으니까 이제 왕권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훈요 10조예요. 훈요 10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훈요 10조. 이 훈요 10조가 그 후대 왕들, 후손들에게 이 왕건이, 이 할아버지, 이 태조 왕건이 전하는 훈계 말씀이다, 훈화 말씀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10가지 조항이죠. 10개. 그것들을 이제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라 하고 남깁니다. 뭐 내용은 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거란족이랑 거란족에 사이좋게 지낼 때 절대 지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있고,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이 훈요 10조라는 거를 이 태조 왕건이 남겼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네. 고려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이거 태조 왕건 하면은 하나 딱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훈요 10조 하나 딱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광종입니다. 광종. 아직 문벌귀족으로 안 갔어요. 문벌귀족은 그 책에 보시면은 성종 이후에 성종 이후에 그쯤에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종인데, 제가 조선할 때도 그렇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할 때도 그렇고, 조선이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통일신라, 할 때도 그렇고, 나라가 이렇게 좀 처음에 좀 안정시켜야 되는데, 안정시켰다 싶으면, 촥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촥 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이게 더 이상
뭐 고려가요. 그 지금 보면은 이렇게 거의 통일을 하다시피 했죠. 더 이상 뭐 위에서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위협도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외부적으로는 크게 부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호족들이 지방에 자꾸 세력들이 분열이 돼 있으니까 국가 내부적으로 이것들을 하루빨리 이렇게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태조 다음에 이 태조 왕건 다음에 이거 잠시 지울게요. 네. 태조 왕건 다음에 이제 광종이 나옵니다. 광종. 이 광종이라는 왕은 되게 무서운 왕이었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마다하지 않았던 왕권을 강화했다. 어떻게?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적대 세력 또는 뭐 견제 세력들, 귀족 세력들을 가감없이, 가차없이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노비 안건법의 경우에는 이제 노비들이 진짜 뭐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노비가 된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비들을 이렇게 검사해내가지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다 풀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견제해야 되는 그런 호족 세력들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과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를 이제 등용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 거죠. 광종 때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왕권 강화다. 강화. 강화. 광종 하면 약간 좀 센 느낌이 나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성종입니다. 호족 그 주요 지배 세력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왕 중에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종은 그 검정고시 시험 문제에서 이 성종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성종기에 이 성종에게 상소를 이제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겁 없이 이제 올린 어떤 선비라고 할까요? 관리가 있어요. 관리가. 바로 최승로라는 사람인데, 이 최승로가 이 성종한테 뭐 전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라고 올립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28조. 그 최승로가 28개의 조항으로 이렇게 쓴 이게 상소문을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좋은 아이디어네. 이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근데 이게 시험에 꽤 자주 나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보통 이것도요, 문제에서 이거 뭐 성종 때 일어난 일로 뭐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뭐 고려 그 초기죠. 이게 고려 전기 초기 그 전체를 이제 설명하는 어떤 보기 중에 하나로 나오곤 해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고려 초 호족이 주요 지배 세력일 때 나왔던 거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호족 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뒤에 중앙통치조직이나 뭐 지방행정조직에서 뭐 이성육부,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이따가 그 무신정권 하면서 뭐 교정도감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은 뭐 이것도 크게 몰라도 됩니다.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조왕건 하면은 훈요 10조, 광종은 왕권 강화,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 왕마다 하나씩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호족 다음에 뭐였죠? 어떤 귀족이었죠? 벌써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호족 다음에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 문벌귀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문이 이제 때로 이렇게
무리 집단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자리를, 권력을. 그래서 뭐 불만이 있죠. 외부적으로 뭐 자기들끼리 자꾸 해놓고 먹으니까,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그러니까. 근데 문벌 귀족들이 이렇게 꼭 똘똘 뭉쳐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뭐 자기들 딴에는 좋았겠지만 역시 뭐 영원한 건 없죠. 이렇게 뭐 자기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나 봐요. 분쟁이 일어나요. 이자겸이라는 이게 이 주요 사건이 있는데, 이 문벌이 이게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자겸이라는 이 문벌이 있어요. 이 당시에 문벌 귀족들 중에서도 이 세력이 가장 강력했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역모를 해요. 역모를. 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그래요. 이게 근데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난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군사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어떤 막 무력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겸의 난을 진압을 했어요. 조정에서, 왕실에서. 지켰단 말이에요. 반란을 진압했단 말이에요. 뭘로? 그 무신들, 그 군대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했어요. 진압을 했네. 오케이, 잘했다 라고 해주고 어떤 보상을 주면 좋겠는데, 뭐 그냥 니네들 원래 할 일이잖아. 그래서 무신들을 그냥 천대해요. 원래 하던 대로 뭐 보상해주는 거 없이. 그리고 무신들이 약간 억울하긴 한데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이자겸의 난은 그렇게 그냥 진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벌 귀족들 중에서 뭐 이자겸 혼자 뭐 이자겸이랑 뭐 이자겸의 무리들이 일으킨 일이지 뭐 문벌 귀족 전체가 한 일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벌 귀족 그 지배 사회가 막 무너지진 않아요. 문벌 귀족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지배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뭐 묘청의 난이라고도 해요. 묘청의 난. 근데 이 묘청은요, 승려예요. 승려. 스님인데 이 이자겸이랑 비슷하게 이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신라 말기에 하대에 선종이랑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또 고려 초기죠. 이 당시에도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수도가 개경이었죠. 개성. 근데 이 묘청이, 이 승려가 개경은 이제 힘이 다했다. 이 서경은 평양이거든요. 평양이 풍수지리적으로 좋다. 지력이 좋고 땅이 좋다. 명당이다. 여기로 우리는 수도를 옮겨야 된다 하는데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난을 일으켜버려요. 이 난을, 근데 김부식이라는 또 문벌 귀족의 또 대부라고 할까요? 좀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또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이 김부식이라는 인물은요, 이따가 뭐 또 설명해드릴까 하는데 지금 그냥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이 문벌 귀족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이 묘청의 난을 이렇게 진압을 하는데 공을 또 세운 사람이기도 한데, 또 되게 중요한 게 삼국사기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있죠. 그 삼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삼국사기 김부식. 그리고 삼국유사도 있어요. 삼국유사는 나중에 또 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련이라는 스님이 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삼국유사보다는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더 자주 나와요. 아무튼 일단은 삼국사기 김부식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문벌 귀족이요, 김부식이요, 문벌 귀족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무리 뭐 문벌 귀족이라고 해도 사병, 자기의 뭐 병력 군대 조직이 있다고 해도 국가 자체적으로 있는 무신들이죠. 무신들. 무력, 칼 쓰는 군사적으로 이렇게 군사 관리죠. 네. 군대. 지금 생각하면 뭐 군인, 뭐 국방부에 있는 뭐 그런
관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무신들을 활용을 했단 말이죠. 예, 이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을 진압을 하는데, 근데 이 무신들의 공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문벌 귀족들이 무신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면서 무신들을 막 홀대하고, 아, 너네는 막 머리도 안 쓰고 똑똑하지도 못한 놈들, 머리 나빠가지고 몸 밖에 쓸 줄 모르는 놈들,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참 웃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신 정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 넘어가느냐, 이 계기가 참 웃깁니다. 이 김부식의 조카일 거예요. 조카로 알고 있는 이 조카였는데, 정중부라는 이제 무신 중에서도 이제 좀 나이 많은 이제 대부, 나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옛날 막 수염을 이렇게 길렀잖아요. 근데 김부식 이 조카가 나이 새파랗게 어린 10대, 20대 그 정도 나이 때 애인데, 청년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술자리에서, 연회 자리에서 이 정중부의 뭐 수염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수염 불로 태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나이 많은 그 무신을 막 무시하면서. 이게 도화선이 됩니다. 무신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무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새파랗게 젊은 놈이 우리 무신의 이 대부님의 이 수염 이래도 되느냐, 이대로는 못 참는다 하면서 무신들이 모여서 정변을 일으켜요. 그것을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무신들이 모여가지고 정변을 일으킨 거. 정변. 그냥 뭐 정치적인 변화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 막 반란, 뭐 운동 이런 것들 다 하면서 거의 다 실패했죠. 김돌의 난 실패, 통일신라 때 김원창의 난 실패, 이자겸의 난 실패, 묘청의 난 실패. 그런데 무신정변이 성공을 합니다. 무신정변이 성공을 해요. 성공. 그래서 무신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정변이 성공을 해서 정권이 들어선 거죠. 이때부터 약 100년간 무신정권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앞뒤 해가지고 한 그 30년 정도는 뭐 앞뒤 이렇게 해가지고 30년 정도는 크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사이에 30년 빼고 70년의 기간인데, 이 70년의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이때부터 최씨 이 최씨 세습을 합니다. 최씨가 최충헌, 뭐 최우, 뭐 이렇게 계속 가는데, 여기 교재에 보시면 무신집권기라고 있어요. 무신집권기에 교정도감, 최충헌 설치, 최고경기고, 정방, 최우 설치, 인상정기고, 삼별초,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 그래서 이 무신정권은 뭐 이렇게 뭐 이유방 정중부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끝나지만, 이 중간에 있는 70년 동안의 이 최씨 집권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충헌이 이제 위에 보시면 중앙통치조직에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 주요 조직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교정도감으로 통합을 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쳐볼게요. 최충헌의 교정도감. 이 교정도감은 정치 최고 권력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도감. 그 다음에 정방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최충헌 다음에 최우라는 사람이 정방을 세웁니다. 정방. 이 정방은 인사기구예요. 인사.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앉히고 싶은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권력을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인물들은 최충헌과 최우 이 둘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교정도감과 정방 이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무신정권기에서
가장 빈출,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뭐 삼별초는 이제 뭐 야별초 뭐 이런 것들 모여가지고 세 개 그 군사 조직이 모여서 뭐 별초 했다. 그래서 삼별초인데, 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냥 삼별초인데, 이 삼별초가 이 최씨 집권기, 이 최씨 정권의 군사 조직. 삼별초. 이 삼별초가 그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이었는데 왜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하면은 아까 잠깐 이렇게 적어드렸을 때 보여드렸듯이 무신 정권 다음에는 권문세족이 나와요. 집권 주요 지배 세력으로 권문세족. 근데 이 권문세족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무신 정권기에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 칭기즈칸 들어보셨어요? 칭기즈칸의 원 나라가 그 고려를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가 져요. 네. 고려가 거의 뭐 반식민지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삼별초라는 군사 조직이 있었죠. 이 무신 정권 집권기에 이 삼별초가 몽골에 대항해서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거를 이제 대몽항쟁이라고 합니다. 대몽항쟁.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몽골에 대항해서 저항하고 투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몽항쟁. 몽골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냥 몽골에. 삼별초가 끝까지 한다.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막 강화도로 갔다가 막 저렇게 배 타고 서해 따라 내려와가지고 제주도까지 가요. 제주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진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보세요. 문벌 귀족 있었는데 무신들을 막 홀대하니까 무신들이 화나가지고 정변을 일으켰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무신 정권이 됐어요. 네. 이게 끝까지 가나 싶었더니 그 사이에 갑자기 원나라가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그러면서 원나라에 빌붙어 먹는 세력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일제강점기 가서는 친일파들처럼 그 몽골에 붙어먹을 세력을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어요. 권문세족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뭐 호족, 그리고 아까 했던 호족,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이렇게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네, 고려에서는 이 권문세족 때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한 게 없어요. 자주적으로 거의 누구 이전에? 공민왕 이전까지는. 그리고 거의 뭐 그 몽골 원나라가 하라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지우면서 갈게요. 그런데 이 권문세족, 그러니까 원나라가 이렇게 막 우리나라를 철참하게 짓밟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원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유럽 쪽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도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우리나라를 막 계속해서 막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고려에 이제 등장한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공민왕이에요. 고려는요, 그 초전기에 뭐 태조왕건, 광종, 성종, 그리고 문벌귀족 들어오고 뭐 그 몇 청에 난 이자겸에 난, 그리고 무신정권, 이렇게 모든 지배세력 5개 지배세력 모두 중요한데 고려에서 딱 한 명만 기억해라 라고 하면은 딱 한 명,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왜 공민왕이냐? 우리 지금 그 원나라가 침입했죠.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해가지고 고려가 거의 뭐 자주성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타개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요, 시험 문제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외워야 될 것도 여기 그 한눈에 보기 나오는 이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 했느냐? 쌍성 총간부를
철폐, 폐지. 예, 공격이죠, 공격. 예, 공격이라 돼 있네요. 쌍성총관부. 쌍성총관부. 그리고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전민변정도감. 그 다음에 이 쌍성총관부랑 사실 정동행성이랑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원파, 숙청, 몽골풍 금지. 자, 이 공민왕은요,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하라고 해서 몽골의 어떤 지배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쌍성총관부가 뭐냐? 정동행성도 비슷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몽골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고려를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고려를 이렇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쌍성총관부라는 곳을 막 이렇게 설치해놔요. 정동행성도 막 이렇게 설치해놓고. 근데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폐지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몽골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겠죠. 고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요,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해서 광종 때 노비안건법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노비들, 억울한 노비들 이렇게 풀어주고, 제대로 막 이렇게 제대로 된 적합한 경로를 통해서 노비가 됐는지, 토지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또 이렇게 색출을 한 거죠. 검사를 한 거예요. 제대로 또 이렇게 왕권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친원파를 숙청을 합니다. 검문세족들 더 이상 길을 못 펴게 하는 거죠. 몽골풍을 또 금지를 시켜요.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고려를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은요, 이 시험에 쌍성총관부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쌍성총관부. 이 쌍성총관부가 몽골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눈치 조금 봤을지 모르겠지만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이렇게 공격하고 없애버릴 수 있었다는 거는 이제 엄청난 결단력과 용기가 있었던 거죠. 엄청난 업적이에요, 이 당시에. 공민왕 하면은 쌍성총관부. 그리고 원에 이제 대항하는 반원 정책, 친원파를 숙청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 원은 아시다시피 원나라의 원이에요. 원나라. 친일파 할 때처럼 친원파, 원나라, 친원파들을 숙청, 없애버리는 거죠. 공민왕. 이렇게 정치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거의 끝이에요. 공민왕, 고려 정치에. 그러고 나서 이제 원나라가 힘을 점점 잃어가면서 고려도 원나라의 손에서 이게 점점 놓여나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도 이제 점점 힘이 다해서 공민왕 이후로 몽골의 침입도 받았고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고려 내부의 지배 세력들끼리에도 이제 충돌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를 등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진사대부들. 새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대부들. 주로 이제 성리학을 공부하고 이걸 국가의 기틀로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학자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 플러스 이 사람들이 지배 세력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새롭게 등장한 무인들, 그러니까 아까 무신 정권 했죠. 그러니까 무인 세력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두 집단이 합심을 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에요.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은 태조 이성계고요.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이겠죠. 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그 흐름이에요. 그 시기별로 귀족 세력, 아니 지배 세력이 과연 누구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흘러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또 고려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올라갔던, 그러니까 아까 호족 때죠. 호족 때 태조왕건, 광종, 성종, 이 이후에, 그러니까 문벌귀족이 이제 탄생하기 전에, 그리고 성종 시무 28조 이후에 이 문벌귀족이에요. 여기에 이때 되게 고려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가 좀 힘들었어요. 몽골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외침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외침을 받은 게 어디서 외침을 했느냐? 바로 거란. 거란이 그 고려를 침략을 했어요. 이 고려가 이때 이 정도 우리 지금의 우리나라 북한을 포함한 이 영토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거란이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거란이 자꾸 고구려의 막 땅에 진정한 후계자는 자기들이라고 하면서 막 땅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1차 거란이 두 번 쳐들어오거든요. 두 번 쳐들어오는데 1차 첫 번째예요. 지금 1차 때 무슨 소리냐, 우리 고려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우리가 바로 적통자다. 우리가 오히려 고구려의 옛 땅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피도 안 묻히고 강동에 육주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강동에 한 육주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압록강 쪽에. 여기 땅을 서희가 얻어내요. 그거를 서희의 외교 단판이라고 합니다. 강동 육주를 획득해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차 서희 외교 단판 강동 육주 획득.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1차 때 1차. 자 그러고 나서 막 거란의 장수 소정방이라고 하는데, 이 장수가 그래 하면서 줬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와 보니까 억울하죠. 아니 기껏해서 쳐들어갔더니 오히려 땅만 뺏기고 온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다시 쳐들어옵니다. 2차 때 2차 쳐들어와요. 이때는 옛날에 당했으니까 안 당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또 속을 줄 아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주라는 곳이 있어요. 귀주에서 난세,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한 명씩 영웅이 등장을 해요. 우리 역사에서는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거를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라고 해요. 귀주 대첩. 이 귀주 대첩이랑 서희의 단판, 이거 1, 2차 나눠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고구려 때 천리장성을 연개소문때 세웠었는데, 고려 들어서 또 세웁니다. 이렇게 자꾸 외세가 침략을 하니까 천리장성을 또 세워요.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 두 개 1차 서희의 외교단판에서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강동 육주 획득했다.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 거란. 그 다음에 거란이 이쪽에 있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란, 고려 때부터 우리 조선 저기 후기 가면 또 나올 지긋지긋한 녀석들.
여진이에요, 여진. 이 여진이 자꾸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못 살게 구는 거야.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 고려 조정에서 이 윤관이라는 장군을 파견을 시킵니다. 이 윤관의 별무반이라고 군사 조직, 이 별무반이라는 군사 이 조직을 또 만들어서 이 여진을 몰아내요, 윤관이.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외세 침입이 또 잦았다. 통일신라는 위에 발해가 있어줘가지고 막 외세 침입이 없었는데 오히려 내부에서 분열이 있었지. 근데 이제 고려 때 돼가지고 이제 통일을 막 하니까 이 정도 땅을 딱 가지니까 위에 이제 그 막아줄 그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거란도 오고 여진도 오고 나중에 가서 또 몽골도 오고 원나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 그리고 뭐 이렇게 외교, 이건 외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의 그 경제제도, 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 고려의 경제제도인데 경제제도는 딱히 막 그 내용이 좀 많아요. 원래 외워야 될 게 많은데 저희는 여기서 딱 두 개는 아니고 한 4개인데 카테고리상으로, 분류상으로 2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고려의 경제인데, 자, 1번 그 여기 책 보시면 이제 토지제도, 그 나라마다 이제 그 통일신라 때부터 노급 폐지하고 관료도 주고 그랬죠. 네, 통일신라 때부터 이 토지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려는 이때 전식과라고 불리는 토지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전은 전지라고 해서 이제 밭, 흔히 말하는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시는 시지라고 해서 땔감들을 주울 수 있는,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료들에게 이 전식과, 전지와 시지를 지급을 하고 거기서 또 세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그래서 이거 뭐 자세하게 막 이게 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가면은 뭐 개정전식과 뭐 계속해서 막 전식과가 한 2-3번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뭐 검정고시에서는 절대 나온 내용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전식과 제도라고 하면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구나 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토지제도. 전식과 하면 고려의 토지제도 하면 전식과. 이 정도 딱 나오시게. 다음은 화폐인데요. 화폐가 건원중보, 뭐 회동통보, 그리고 활구,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사용이 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활구. 이게 건원중보랑 회동통보도 중요한데 이게 엽전 모양이고요. 이렇게 흔히 말하는 동그라미에 구멍 뚫려 있는 거, 거기에 뭐 회동통보 막 이렇게 건원중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활구가 더 알아보기 쉽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화폐로 쓴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활구 그림 주고 이거 어느 나라냐, 고려, 이게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자, 경제 관련해서는 이거 다예요. 제가 아까 왜 4개라고 했냐면 건원중보, 회동통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전식과랑 활구, 이거 2개만 아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고려 문화로 가볼게요. 문화도 제 생각에는 문화 관련 문제 중에서는 이제 고려시대에서 낼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고려 때 좀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의천.
그리고 두 번째로 진울. 이게 뭐야? 하는데 이것도 스님입니다. 승려 이름이에요. 두 분 다. 그 통일신라 때 원효, 의상, 해초했죠. 근데 의천, 진울도 또 고려에서도 고려에서도 스님, 불교가 또 되게 중요한 국교였어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였죠. 그래서 의천과 진울이라는 승려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의천이라는 사람 뭘 했냐? 천태종이라는 그 불교의 종파를 만들어요. 천태종. 지금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조계종이 있고 천태종이 있는데 천태종은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이 의천이라는 승려가 이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그리고 뭐 교간겸수라고 해서 이제 천태종에서 좀 지켜야 할 교리와 비슷하게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거기까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진울이라는 이제 승려가 조계종을 창시를 했어요. 그리고 뭐 또 그 아까 천태종에서는 교간겸수가 있었는데 뭐 진울이 조계종에서는 뭐 소노점수, 정예쌍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또 이렇게 일으켜요. 그 선불교라고 해서 또 불교의 어떤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또 막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사 운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펼친 거죠. 의천과 진울이었습니다. 의천이 천태종이고 진울이 조계종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고려시대 승려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통일신라 원효, 의상, 해초랑은 당연히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경제, 문화, 불교였죠. 불교.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문화재. 고려시대 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화재들 중에 너무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팔만대장경입니다. 이따 자료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 이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려청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고려청자를 이 중에서 하나만 기억해야겠다. 고려청자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직지심체요절이에요. 직지심체요절. 제 생각인데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직지심체요절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험에. 너무 어렵게 안 들려나요? 네. 직지심체요절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현존,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것들 중에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에 금으로 된 거에 이렇게 글자를 다 새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한 번에 탕 찍어내면 이렇게 문서 글이 나오겠죠.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 고려 때 최초로, 세계 최초로 했다고 여겨질 수 있게끔 이렇게 증거가 되는 그런 물건, 그런 문화재가 바로 이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이따 한번 자료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뭐 문화도 다 끝이에요. 지금 문화도 살펴봤지만 경제부터 보면은 이제 고려시대 때 주요 토지제도가 전시과제도였다. 그리고 건원중보, 해동통보, 그리고 활구 같은 화폐가 유통이 되어서 사용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로 넘어갔을 때, 세 번째가 아니고요. 네, 문화로 넘어가면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했고 진울이 조계종을 창시했더라. 고려에는 의천과 진울, 통일신라에는 원효, 의상, 해초 이렇게. 그리고 문화재, 팔만대장경, 고려청자, 직지심체요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한번 보고 갈게요. 네, 고려 자료 한번 보고 갈게요. 아까 경제했을 때 했던 거예요. 건원중부, 해동통부, 활구입니다. 활구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화폐로 고려시대 때 썼다고 해요. 이거 시험에 그대로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 나와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뭘까요?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고려 상감청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그냥 이거 딱 주고 이 그림 주고 이거 상감으로 만든 청자가
발달했더라. 이거 어느 나라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거 보자마자 아예 고려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 두 개. 이게 바로 팔만대장경이 아니죠. 장경판전이고요. 네. 이게 팔만대장경의 이제 여러 본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장경판전이라는 이 장소에 해인사거든요. 합천. 여기에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네, 팔만대장경. 그림 보면 아 이거 팔만대장경인데 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고려. 다음 이게 제가 감히 이제 밀었던 직지심체 요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존 최고의 금속 인쇄 활자본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고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고려의 군사 조직은 땡땡의 대몽항쟁 흔적을 찾아서. 제가 대몽항쟁이라고 아까 몽골의 대항에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최씨 무신정권 집권기에 군사조직 하면서 강조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정답은 1라고 하기 전에 한번 선지를 볼게요. 1번 삼별초. 사실 네, 잘 모르겠어요. 2번 장용령.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장용령? 아까 오군영 할 때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뭐 이걸 유추하기 쉽진 않죠. 조선시대 군사조직입니다. 아니고요. 훈련도감 정조 때 훈련도감도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에 그 대한독립군, 이건 들어봐 독립군이죠. 일장항쟁기 이렇게 제끼기만 해도 1번 삼별초 하나가 남아요. 삼별초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꼭 외워두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공예품은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 토대로 송의 자기 제작 기술. 자기. 도자기죠, 도자기.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만들어진 비색의 자기. 비취색이란 말이죠. 비취색. 볼게요. 1번 청자. 이거 고려죠. 고려. 문제 보세요. 고려죠, 고려. 1번 일단 거의 정답이에요. 거의 체크예요, 체크. 2번 활구 맞아요? 고려시대 때 맞는데 화폐죠. 화폐. 3번 거중기는 수원화성을 축조할 때 쓴 정약용이 만든 기구입니다. 그 돌을 무거운 돌을 좀 쉽게 들 수 있게 만든. 아니고요. 신기전은 그 조선시대 때 그 화약을 써서 만든 무기죠, 무기. 이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1번 청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인물은 생몰연도. 모르겠어요. 주요 활동 수선사 결사. 수선사 결사?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였더라? 수선사 결사? 두 번째,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제시. 정해쌍수, 도노점수. 와, 이게 시험이 어렵게 나온 거예요. 문제는 어렵게 낸 겁니다. 이 문제를. 네.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제가 일단은 그 고려잖아요. 고려의 인물들을 막 떠올려 보세요. 왕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왕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지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선지를 봤어요. 계백. 계백은 백제죠. 모른다고 쳐요. 진울. 진울. 승려인데 스님. 고려시대 승려예요. 이것도 세모. 김유신. 신라. 김좌진. 조선. 땅땅 하면 2번이에요. 김유신은 신라 때 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고요. 김좌진 장군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런 때 혁혁한 공을 세운 또 장군이고요. 계백도 김유신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장군이죠. 이 진울이 조계종을 아까 창시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제시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해서 결사 운동, 그러니까 부흥 운동을 계속해서 펼쳤다고 합니다. 이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다음, 기역의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민, 양민, 귀족이죠.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고려 그런 행정에 대해서 할 때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기역은 고려 때 새롭게 등장한 신분 계층이래요. 주로 지배기구의 말단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행정실무예요. 행정실무. 천민, 양민 그 위에 귀족이, 그리고 그 위에 있고 그 위에 귀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 밑에서 좀 이렇게 행정실무, 좀 잡다한 일을 하면서 그 양민들한테는 좀 이렇게 의스될 수 있는, 좀 권력을 좀 얻는 그런 귀족들이, 아니 그런 계층인 거예요. 그런 계층들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해서 보면은, 우리는요, 그 고려했을 때 계층을 물어본다. 그러면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향리. 향리. 향리가 그 여기에서 설명해 놨듯이 주로 지배기구의 말단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라고 해요. 향리가. 근데 향리가, 이 향이 고을, 마을, 마을 향자인데, 이 마을에 지금으로 치면 뭐 구급 공무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 당시에는 좀 이렇게 관리, 감시, 감찰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고, 막 조선시대 가서도 그렇듯이 막 고려시대도 막 그래도 문란, 뭐 패단, 비리, 부패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만연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말단에 있는 관리들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막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좀 안 좋게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잘 없고, 잘 이제 걸리기도 쉽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말단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권력을 막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향리라고 했어요. 향리. 그 말단 관리들이에요. 말단 관리. 노비는 노비들이고, 서리 남반도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뭐 있겠지만 뭐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하위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고려 때 직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눠 관직 공무원 직역의 대가로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으로 넣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전시, 시지만 딱 따가지고 해도 전시과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노급은 통일신라, 조선분과는 이것도 통일신라 때, 관수관급제는 나중에 조선 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것도 그냥 2번 바로 풀고 넘어가면 돼요. 네. 모르겠는 건 그냥 제끼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그냥 잘 찾으셔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아까 향리도 똑같아요. 말단 관리 실무했을 때 향리만 알고 있으면 향리 딱 체크하면 끝입니다. 이게 뭐 너무 막 넘어간다기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막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딱 넣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모르셔도 된다, 넘어가라 하는 거니까요. 너무 막 그렇다고 막 그래 다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일단 꼭 필요한 것들만이라도 이렇게 꼭 이렇게 잡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에요. 고려 공민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공민왕이 어떤 왕이었죠? 몽골이 침입해가지고 고려가 거의 뭐 무너져가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게끔 했던 왕이죠. 기억, 서원정리. 서원? 고려에 서원이 있었나요? 못 들어봤죠? 일단 X 칠게요. 니은, 훈민정음. 세종대왕이죠? 절대 아니죠? 니은. 디귿, 쌍성총관부. 공민왕 하면 쌍성총관부 제가 꼭 기억하라 했죠? 맞고요. 리을, 전민변정도감도 맞네요. 디귿, 리을입니다. 기억 서원정리는 저기 흥선대원군 때, 조선 후기 때 가서 합니다. 철폐라고 하죠. 이렇게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강이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대사 파트. 수고하셨습니다.